안녕하세요. 저 신의20에서 편집장 맡고 있는 이영진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앉아서 할게요. 사실은 원래 제가 먼저 제안을 받긴 했는데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저희 다른 기자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기자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행사가 있기 한 3일 전쯤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저한테 다시 오게 된 셈인데, 막상 여기 재단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들에 많이 나서는 분들이라면 뭐 되게 쉽게 뭐 1시간 정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리가 일부러 이렇게 주어져도 되게 안 갔었거든요. 이렇게 들려드리는 볼 때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라면 사실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테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 삶들을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압축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 보면 뭐 만화가 분도 계시고 정책 연구가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 분들인데, 제가 딱 봐도 그분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계기나 변화들이 되게 많았던 분들이고, 그냥 그 자체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제 인생에 있어서 별로 시기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하나는 유년 시절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학 시절, 그러니까 좀 놀기도 하고 그랬던 대학 시절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신의 21에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신의 20에서 뭐 다른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막상 매주 마감하는 편집장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뭘 도대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저희 회사의 한겨레에 올해 수습 기자로 들어온 분들, 그런 일종의 후배들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후배들하고도 이런 비슷한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한 3, 40분 정도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온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을 텐데, 와서 그러니까 한겨레의 자회사인 거잖아요. 신의 21이.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잡지를 같이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말 여기는 그래도 맥주라도 있고 뭐 먹을 거라도 있지,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로 그냥 30분 정도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뻔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답 시간 갖게 되는데, 한 기자가, 그러니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의 21도 보고 영화에 관한 글을 되게 많이 챙겨보곤 하는데, 과연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쓰는 거냐. 자기가 보기에는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고, 자기가 아무리 영화를 뜯어봐도 당신들이 말한 그런 해석들하고 매칭을 못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의 21에 나오는 글들이 지나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독자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또렷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를테면 감독의 의도를 갖다가 일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 방식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저한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감독의 의도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약간 반문 같은 게 좀 들었어요.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안 되는 건가? 꿈보다 좋은 해몽들을 나누는 게 외려 더 영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영화 담론이든 영화 문화든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사실 아까 했던 이야기를 잠깐 돌아서 얘기하면 진짜 다 알고 쓰느냐? 다 알고 쓰지 않죠. 모르고 쓸 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미지나 영상 이미지를 갖다 글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유명한 영화 평론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이제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대중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도도 얻게 되는 그런 영화 평론가도 있고 그 영화 글쟁이들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걸 보고 나서는 그 텍스트에 대한 해답이 과연 정답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영화에 담긴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되게 좋은 영화 평론이고 좋은 영화 해석일까? 만약 그랬다라면 잡지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꿈보다 좀 흥미로운 해몽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아마 그런 바람에서 저희 잡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장짜리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눈에 참 안 들어요. 참 제대로 보고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왜 정신분석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많이들 뭐 프로이드에 대해서 뭐 공부들도 하시고 관심들이 있으시면 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럴 텐데요. 그 왜 무의식이 만들어낸 꿈을 갖다가 왜 우리의 그 의식적인 아주 일반화된 상징의 패턴으로만 읽어냈을 때 그 꿈 해몽이 아주 우습게 되거든요. 뭐 이를테면 꿈에서 뭐 그 무슨 똥을 밟았다면 뭐 그게 무슨 재운이 있고 뭐 이런 식의 해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화라고 하는 거는 영화 감독이 환자이고 그걸 읽어내는 사람 그 뭐 적적인 관객이 됐든 평론가가 됐든 그런 사람들의 의사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꿈하고도 좀 다르겠지만 똑같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좀 적적인 해석들,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뭔가 생각들을 갖다가 해보는 것, 그 태도야말로 사실 되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 아마 95년에 신의 20이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아마 신의 20이 창간될 때도 아마 그런 것들, 그런 그 대중들의 욕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런 욕망들을 받아서 신의 20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은 그 신문, 그러니까 일간지의 영화면이 이제 영화 독자들이나 관객들이 영화를 좀 이렇게 먼저 미리 보게 되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일한 매체였는데 신의 21이 그냥 단지 주간지, 그러니까 월간지하고 신문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주간지를 만들었던 거는 뭐 그냥 주간지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해석들, 그런 적극적인 해석들을 해야지만이 독자들과 관객들과 좀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영화라는 게 협업이잖아요. 이게 영화는 회화가 아니라서 감독도 있고 뭐 조감독도 있고 미술 감독도 있고 음악 감독도 있죠.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흔히 감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감독이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면 오케이를 내리는 사람은 감독이죠. 하지만 사실 그 결과물들을 놓고 봤을 때 감독이 오케이를 내렸다고 해서 감독의 생각, 의도만이 오롯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왜 조연 배우들은 되게 많이 컷 당하잖아요. 결국엔 편집에 와서
자기 분량 이야기하고 좀 멀어진다고 싶으면 에피소드 부분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게 조연 배우들이니까 이제 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워낙 편집할 때 많이들 그 본인 분량이 잘려나가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한 몇 편 정도 출연을 하면 절대 못 잘라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촬영할 때부터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배우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미술도 사실은 그들만이 느끼는 거겠지만 본인들의 흔적들을 그 영화의 장면에 새겨 놓을 때가 많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그 관객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아, 이걸 감독의 의도가 뭘까라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 아까 말했던 그 기자의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흔적들을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영화의 좀 재밌는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아야 하고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면 안 되느냐라는 반문의 의미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박재동 선배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좀 너무 이르게 이야기한 걸 수 있지만 문화가 뭘까요? 그 사실은 혼자 재밌는 재단에서 뭐 재밌게 뭐 문화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 진짜 재밌는 게 있으면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혼자 놀면 심심한 거죠. 그리고 계속 혼자 놀다 보면 병원 가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혼자 논다라는 게 문화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말했던 뭐 영어가 협업이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이제 막 초보 기자가 된 그 앞에서는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들려주고 싶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뭔가가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왜 창작자가 의도한 대로 수용자가 받아들이면 약간 이 소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소통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감독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장면에서 내가 웃기려고 했는데 웃었다. 이 장면에서 내가 관객들한테 울리려고 했는데 울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 감독들은 대부분 두 번째 영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실패를 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두 번째가 성공하더라도 세 번째는 꼭 실패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본인은 그 기존의 그 관객들의 반응들을 가지고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 관객들이 다음에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게 그냥 단순한 반복이거든요. 본인은 되게 새롭다고 생각하는데 관객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약간 이야기가 좀 참초로 빠지는데 하여튼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좋은 소통, 바람직한 소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은 생산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이 좀 가능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작 원화가 가능하려면 창작을 좀 넘어서는 그리고 창작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맞설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가까이 신의 21이 한국 영화를 옹호하면서도 또 동시에 비판했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빤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20대 이제 뭔가 죄송해요. 뭐 영화 기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은 계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 왔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그 영화 잡지에서 일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화 정말 많이 봤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년 시절에 본 영화 중에 기억 남는 영화는 그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그 영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극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것도 이제 뭐 학교에서 그 왜 월말고사 같은 거 끝나면 단체 관람 시켜주잖아요. 뭐 홍콩 깽 영화, 뭐 헐리우드의 저예산 코미디 영화, 그다음에 약간 시덥잖은 액션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죠. 근데 그것도 뭐 강제이긴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되게 많으니까 몇 편 많이 보지 매번 갔던 건 아닌데 그 기억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이제 그 되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왕가희 감독의 열혈남아를 어떤 정보도 없이 봤어요. 그 뭔가 건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헬드나 스텝 프린팅이라고 하는 그 기법들 자체도 되게 생소했고 영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막상 나올 때쯤 되니까 이 홍콩의 싸구려 깽 영화를 내가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잊혀졌죠. 잊혀지다가 이제 대학 가서야 이제 이 영화 좋은 영화였구나, 내 안목이 나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는데요.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와서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런 쪽에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것 큰 관심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서 신의 21이라는 잡지를 좀 알게 됐고 그럼 신의 21 어떻게 입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영화는 본 게 너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으뜸과 버금 뭐 이런 거 있죠. 비디오 체인점들. 그래서 이제 꽤 나름 예술 영화도 좀 갖고 있던 그런 비디오 대여점을 좀 들락거리면서 한 1년 정도 벼락치기로 봤어요. 근데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없잖아요. 되게 뒤죽박죽 기억만 남게 되는데 어쨌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보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의 20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대놓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운이 좋은 게 생각해 보면 그냥 제비뽑기 할 때 행운 그런 운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90년대의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어도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관심 영역들이 부상했던 시기고요. 뭐 1학년 때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조금 무시하기도 하고 야 영화 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결국에 또 이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서태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왜 대학교 내에서 총학생회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서 뭔가를 갖다가 알려야 되는데 행사들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뭐 50원 하기 사이에 감각의 제국 같은 걸 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볼 수 없는 정말 조악한 화질의 그런 것들을 스크린에다가 트는데 뭐 그걸 보고 어떤 감흥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그 유명한 그 성기를 절단하는 장면들이 나와도 어떤 감흥이 없죠. 어떤 흥분도 없고 어떤 충격도 없어요. 워낙 저게 뭔지 그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안 좋은 화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만큼 학내에서 대학 내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고양됐던 시기이고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게 저한테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그냥 운이었던 것 같고 계기였던 것 같고 가장 영화를 열심히 봤던 시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출퇴근하는 방해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그 휴가가 좀 잦은 그런 보직을 받아서 어쨌거나 휴가를 나오게 되면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뭐 매번 서울에 와서 대학은 이제 다니던 대학은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복무는 청주에서 했는데 제 고향은 광주거든요. 매번 서울에 와서 친구들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광주에 가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 한참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비디오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비디오를 봤던 게 제가 말했던 아까 그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영화들
물론 아까 거기에 열혈남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런 영화였다면 그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딱 군대를 갔던 시기가 늦게 가서 96년이었는데요. 96년은 한국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들 지금은 이야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한국의 감독 중에 김기덕이라는 감독과 홍상수라는 감독이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데뷔했던 시기이고요. 어쨌거나 데뷔했을 때 극장에 가서 개봉한 영화를 본 건 아니었지만 뒤늦게 그 영화들을 보면서 좀 저 영화의 화법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하고는 조금 이렇게 비틀린 구조들, 그런 구조들에 좀 매혹됐던 측면이 있고, 대신 가깝던 거는 그런 영화를 봐도 이해는 잘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나를 당기는 건 있는데 이해가 딱 한 번 보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들을 여러 번 돌려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서 대학 4학년 때는 그때 당시에 조그 셔틀이라고 하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장면 분석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굳이 이미 조그 셔틀이 있는 비디오들은 다 들어가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굳이 조그 셔틀 달린 비디오를 사서 그 영화들을 봤었고요. 이후에 96년부터 99년까지가 한국 영화의 좀 이렇게 좋은 감독들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죠. 좋은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고, 저는 그게 두 번째 행운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한국 영화가 과거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분야였었는데, 93년, 94년에 아주 기본적인 장르 영화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95년, 96년에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되면서 조금은 다른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에 아주 우연치 않게 그 영화들을 볼 수 있었고, 아마 그 영화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마 이제 저뿐만은 아닐 테고요. 1970년대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영화계에 바로 들어왔었던 것이고, 지금 좀 각광을 받는 젊은 감독들은 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한두 살 아니면 두세 살 많은 감독들이 되게 많고요. 그들도 비슷한 경로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밟아왔을 거 생각하고, 저처럼 그런 운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신의 20일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입사했던 해는 1999년인데 제가 이제 신의 20일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 신의 20일하고 한국 영화하고 일종의 공동체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이렇게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신의 20일의 업앤다운이 분명 그 주기랑 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21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설명도 좀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한겨레 기자인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신의 21의 기자였고, 처음에는 이제 한겨레 내 부서들 95년에 창간할 때는 그 각 부서에서 일종의 차출 당해서 왔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한겨레 안에서 신의 20일 만들 때 굉장한 반대가 많았었고요. 제가 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왜 우리 같은 한겨레 이 조직에서 이런 딴따라 잡지를 왜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걸 다 떠안으신 분이 저희 초대 편집장이었던 주선희 편집장이었고요. 그게 얼마만큼 그분의 마음이 진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자서전이나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 매번 4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한겨레 기자인데 신의 20일 초창기에 같이 결합해서 했던 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취재원들한테 이 잡지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그 창간호를 만들 때를 한번 그 이 사람들 고충을 생각해 보면 이 잡지가 본인들도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원들한테 이 잡지가 어떤 잡지입니다 라고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반년 이상은 갔겠죠. 근데 아주 다행히도 그 95년 아까 제가 말했던 95년 뭐 96년 이 시기들은 한국 영화에 있어서 일종의 되게 중요한 변곡점 같은 시기라서 그리고 그 시기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탔고 신의 21도 제가 알기로는 2년째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요.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그 시기가 적어도 이제 제가 기억하던 99년쯤 되면 그 굉장히 제가 입사했을 때는 월급은 되게 안 주는데요. 그 신의 20이 굉장히 돈을 잘 벌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딱 보면 99년에 휠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휠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다양한 장르들 한국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르들의 영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쏟아지는 영화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관객들이 그냥 보고 좋아했겠어요.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감독에 대해서 더 관심들 갖게 되고 그 관심들 갖다 어디서 그럼 뭔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었겠어요. 신의 21이란 잡지가 있었고 그런 잡지를 통해서 많이 서로 되게 좋던 시절이었죠. 좋던 시절이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 2003, 4년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가 가장 좋았던 시기. 그래서 막 돈이 쏟아지고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돈도 쏟아지고 인력도 쏟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만들던 되게 해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양적으로만 보면 그 뒤에 2005년이나 2006년이 훨씬 좋죠. 시장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약간은 기존의 대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CJ, 롯데, 뭐 쇼박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극장 체인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대기업들도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서로 우리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자고 하지만 이제 관객들이 호응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영화가 좀 망가지긴 했던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시기 보면 2005년이나 6년 그럴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돈 받지 않으면 다른 창투자분들이 끊임없이 영화에 관심들을 가졌던 시기고 그래서 이제 편수는 여전히 수익률은 되게 악화되고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보면 관객 수라든지 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던 시기였고요. 이거는 뭐 신의 21이 가장 광고가 잘 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돼서 저희가 아마 분사를 한겨레에서 분사를 해서 이제 저희도 한번 자본을 끌어당겨 보자라고 했던 시기도 분명 있죠. 물론 받지는 못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신의 21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불렀고 지금은 이제 애초에 그 당시 시장에서 불렀던 가격으로 팔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분사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언론이라는 게 그 영화 관련 잡지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뭐 비슷한 시기에 창간했던 키노도 있고 그 전에 뭐 스크린이라든지 뭐 이런 프리미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어쨌든 일종의 주간지라고 하는 포맷에 따라서 이후에 뭐 필름 2.0이라든지 무비크라든지 이런 잡지들이 계속 창간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좋고 되게 뭔가 이렇게 서로 기자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막 기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영화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느끼는 건 제가 99년에 입사했을 때 현장 공개라는 거를 하잖아요. 지금 뭐 많이들 방송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딱 가면 스포츠 신문에 한 곳, 방송사 한 곳, 그다음에 신의 21 한 곳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2002년, 2003년이 지나면서 영화가 돈이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왔었고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제일 많았을 때 2005년, 2006년에 큰 영화들 같은 경우는 기자 수만, 취재 기자 수만 거의 뭐 70개, 80개. 지금보다 매체 수는 훨씬 더 작았을 텐데도,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인데도 그 정도로 대폭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졌고요. 지금은 조금 이따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현장을 열지 않아요. 현장에 관심을 갖는 기자들이나 언론 매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건 좀 이따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어쨌거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제작사, 감독, 배우, 소위 말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아까 이제 돈이 막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이 많다 보니까 자본이 요구하는 거는 그 관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본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작사 파워가 클 수밖에 없죠. 제작사나 감독의 파워가 되게 클 수밖에 없고, 제작사는 저쪽에서 원하는 한 편의 영화가 있으면 다른 한 편의 영화를 끼워서 팔아요. 그러니까 투자 배급사는 울며 겨자 먹기를 먹어야죠. 이걸 해야지. 예를 들면 그 영화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타짜라는 영화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타짜만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화 하나를 껴서 파는 거죠. 그만큼 힘이 좋았던 시기고, 감독들 중에서 이름 있는 감독들은 다음 영화는 어디서 한다, 다음 영화는 어디서 한다, 이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힘들이 셌고 또 하고 싶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2006년. 실제 수치상으로는 되게 좋아요, 한국 영화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갈등들이 좀 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심해졌던 시기가 2008년인 것 같은데요. 2008년부터는 이제 투자 배급사들이 뭐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무렵에 뭐 CJ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뭐 몇백억씩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거의 뭐 팀을 없애네 만에 뭐 영화 사업을 한 해 만에 이런 시기들이 오죠.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서 이들이 더 이상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뒷짐지는 건데 우린 이만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기존의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2005년, 6년만 하더라도 한 해에 대부분 제작사가 많이 내봤자 2편 만드는 거였거든요. 정말 많이 만든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한 해에 6편씩 만들던 회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6편을 만들 수 있는 대공장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2005년, 2006년을 딱 지나고 2008년쯤 되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기존 메인 투자 배급사들이 뒷짐지고 돈을 내기 시작하지 않았고, 갭이라는 게 발생하죠. 여기 부분 투자자들 막 돈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고는 싶은데, 이건 영화는 약간 도박 산업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해. 도박이랑 되게 비슷해서 그래 이거 터지면 되지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두 제작자가 그러면 되게 좋겠지만 모든 제작자가, 상당수 제작자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빚을 떠안거나 그 갭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제작비가 어느 시점에 완전하게 딱 충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작 일정들을 끌고 가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만약에 돈을 벌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들의 상당수가 다 깨졌어요. 심지어 개봉을 못한 영화도 있고, 뭐 돌아오지 않잖아요, 돈이. 고스란히 그 개인 빚들은 전부 제작사 몫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2010년, 2011년 초까지도 굉장히 우울했던 거는 2009년부터 한 2011년까지는 그 잘 나갔던 한국 영화가 권불 10년이라고 정말 제작사가 도산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해졌고요. 그 수많은 영화 인력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도 그 막내 기자 때 막내 스텝 혹은 뭐 이렇게 막내 마케터 이런 친구들하고 되게 일부러 사귀어놨었거든요. 제가 이 회사에서 되게 오래 있으면 저 친구들이 언젠가 이만큼 성장해서 어느 회사의 대표가 돼 있고 그런 모양새가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 다 쇼핑몰 하고 있고, 쇼핑몰에 뭐 광고하고 있고,
그 뭐 보석 수입하고 있고 다 이래요. 근데 뭐 그 친구들이야 그래도 다른 영역에 가서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영화는 하면서 영화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이를테면 대리운전을 하고 그런 시기였고 지금도 아마 그런 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12년쯤 돼서 희한하게도 한국 영화가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거라고 있는 게 한국 영화가 그럼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이야기는 배급사의 한 관계자가 저와 술을 마시면서 그런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지금 2012년에 그때 막 뭐 다 터지잖아요. 나오면 이렇게 예전에는 막 1000만짜리 영화, 몇십만짜리 영화 이렇게 극단이었다면 200만, 300만, 500만짜리 영화가 막 이렇게 수두룩밖에 막 떨어져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 현상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투자배급사가 어떻게 보면 투자배급사의 관계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좀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2005년, 2004년에 나왔던 영화들보다 질적으로 훌륭한가? 라고 자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라고는 설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답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이 배급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급의 힘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영화의 어떤 산업화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얻는 게 있는 만큼 잃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투자 배급사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뭐 스크린 독과점부터 시작해서 이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는 정말 작은 거고요. 그 스크린 독과점이 해결된다고 해서 한국 영화가 좀 다른 방식의 막 그 생기 있는 영화들을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A부터 Z까지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투자 배급사가 다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려 다시 한국 영화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익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뭔가 내가 구상한 것들이 그 실제 관객들한테 어떤 자극이나 반응들을 줘서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는 힘 같은 게 분명히 있었고 아마 그게 영화를 만드는 맛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협회도 만들고 이런저런 좀 부조리한 것들을 고쳐보시겠다고 이제 만들어지고 막 하지만 마케팅 회사들 중에 그 마케팅 회사의 대표들 중에 아마 대부분 그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해도 과거처럼 영화를 홍보하는 그래서 영화 그 촬영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그 기획 단계부터 영화들을 갖다가 만들고 마케팅 뭐 방향들 잡고 그다음에 영화 개봉 전후로 그렇게 자기 자식 그러니까 정말 아이 갖고 나서 정말 아이 낳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정말 하청업체처럼 좀 작업을 할 때가 많고요. 그 개봉 한 2달, 3달 전에 마케팅사가 정해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비단 마케팅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비단 마케팅뿐만의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스태프들 다른 부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사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워낙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둔감해지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신의 20일인 거잖아요. 신의 20일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매번 물론 여전히 이제 영화계에서는 신의 10일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그것까지 다 없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죠. 아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아까 이제 현장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 영화 촬영 현장 한번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딜 같은 걸 할 때도 있어요. 아 우리가 당신네 영화는 이런 기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좀 보여주시면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예전과 달리 마케팅 보통 예전에는 영화가 딱 촬영이 시작되면 언제 개봉한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대충 이건 여름 영화다 뭐다.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언제 개봉할지 모르는 경우도 좀 많고 또 영화 찍은 결과물을 보고 개봉 시점을 갖다가 정할 때도 많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이게 마케팅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언론, 매체에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이 영화의 마케팅이 효과적인가,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굳이 촬영장,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가게 되면 뭐 현장 입장에서는 촬영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의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효과도 없는 걸 왜 보여주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비단 아주 이렇게 촬영 현장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갈수록 취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도 이제 올해 편집장, 여기서 오래 있었지만 편집장이 된 지가 한 4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4개월이 되지 않았고 4월에 이제 18번째 창간 기념호를 내면서, 보통 창간 기념호를 내면서 이렇게 개편을 하거든요. 개편하는데 이제 특집을 뭘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전임 편집장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신의실 편집장이라면 뭘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그 질문들 던졌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각각 그 답변들을 써주셨는데 뭐 다들 뭐 다 일리 있는 지적들이고 좋은 조언들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그 살아남아서 질문하라라는 뭐 그런 저의 허문영 편집장이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질문하지 않으면 이 책이 살아남아도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들 여전히 해요. 우리가 그럼 질문하는 방식들이 과거와 어떻게 좀 달라야 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가, 그것들 좀 많이 더 고민을 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문화 관련 정책이나 뭐 산업 관련 기사들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화 관련 정책들을 보면 사실 아까 잠깐 이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뭐 스크린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들은 이미 뭐 7년 전, 8년 전에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왜 여전히 또 좀 반복하고 있는 거지? 물론 시급해진 거죠. 시급해진 거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는 여전히 이제 그 지점에서 되게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뭐 취향도 잘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제작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문화 관련 정부가 뭐 정부의 색깔들이 많이 다르긴 해도 DJ 정부 이후에 그 문화부, 문화 관련 부서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사실상 DJ 정부가 냈던 정부 정책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로서의 문화산업 융성, 발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관객을 어떻게 그러니까 좀 어떤 관객을 창출해서, 거기엔 계속 공급자 위주의 정책들만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야 3만 명쯤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만 명을 보는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문화 관련 정책이라고 하고 영화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3천만 명을 보는 공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그게 노무현 정부 때였든 그게 뭐 이명박 정부 때였든 그게 뭐 검열이 더 강화됐네, 뭐 심의가 더 강화됐네,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네,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어쨌든 이 모든 정부들의 문화 정책에 빠져 있는 거는 아마 그러한 관점들이 아닌가 좀 싶고요. 저는 이제 관객들이든 독자들이든 트위터 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그게 독과점이 됐든 뭐 과거에 뭐 스크린 쿼터 운동이 됐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관객들이 좀 자기 목소리를 이제는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죠. 과거에 스크린 쿼터 운동이 왜 좌초됐고 뭐 스텝 처우 개선 문제가 왜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냥 플레이어들, 이 판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냥 그들끼리만 운동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관객들하고 어떤 접점,
가져가면서 이 운동들을 널리 알려낼 것인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독과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매번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작은 영화의 감독들은 왜 매번 그 온라인 언론에서만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적인 그 어떤 적적인 그 보이콧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계속 이제 언론을, 당연히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 그걸 보면 좀 지치죠. 사실은 아유 맨날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구나. 사실은 관객들 좀 더 끌어낼 수 있으려면 뭐 이렇게 팬클럽이 됐다라고 하면 그 팬클럽들 갖다가 아주 소수지만 CGV 앞에 가서 멀티플렉스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그 볼멘 소리, 언론을 통해서 볼멘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그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도 관객들하고 어떻게 손잡고 갈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뭐 그 독과점 이야기가 그냥 독점은 안 돼, 과점은 안 돼, 독과점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좀 적적인 비토? 그게 독과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너무 문제가 많은 영화예요. 그럼 이 영화 그냥 안 보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영화 보지 맙시다, 운동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디오 같은 그런 논쟁의 사태로 좀 그렇게 커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여기는 무슨 되게 일본의 사상가 이야기도 있네요. 넘어가고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좀 어쨌든 영화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소비자 편에 서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CJ 직원이라면, 제가 만약에 시내21 직원이라면 시내21이 되게 말랑말랑한 기사들을 써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설탕 같은, 몸에 안 좋은 설탕 같은 건데도 이 시장이 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꺼이, 왜냐면 이 회사가 살아야지 나도 사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대안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비자 편에 서는 것, 관객도 진짜 소비자 그 자리에, 그 본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영화, 한국 영화, 영화계 뭐 이런 문제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가끔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문화, 뭐 영화, 시내21이 또 지금까지 했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니들이 뭔데 관객들을 가르치려 들고 계몽하려 들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뉘앙스들을 충분히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뭐 기사들을 볼 때마다 되게 싫은데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는 그냥 세상 지멋대로 굴러가게 내버려둬라 라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를테면 예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모두를 그러니까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모두를 엘리트로 만드는 것이라는 뭐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산주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 똑같이 하향평준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공산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를 귀족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문화, 예술, 뭐 재밌는 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 재밌는 재단은 계속 재미만 강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모두가 엘리트가 될 수 있고 모두가 귀족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재단이든 시내21이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